지난 금요일 HLB는 1.08% 하락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14%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88%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와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0.74%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2.26% 상승했기 때문에 3.05% 하락한 HLB는 주간 상승률 역시 지수나 섹터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4주 연속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5주 연속 제약 섹터 대비 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HLB 주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1.24%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61% 상승했기 때문에 13.9% 급락한 HLB는 월간 상승률 또한 지수나 섹터 대비 적지 않은 이격을 보이며 약세 마감한 모습입니다. 3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규모가 61.08%까지 급증하면서 투심을 급격히 악화시킨 모습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HLB처럼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풋옵션 행사 비율이 보통 30% 이내로 관리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측의 예상이 크게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풋옵션 관리 수준을 2배 이상 상회한 것이기 때문에 사측과 진 회장은 위기의식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자금력과 정보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풋옵션 행사 비율은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든 심상치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풋옵션은 최종적으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과의 조율을 통해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측과 진 회장은 긴밀한 협상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가 급등을 앞두고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해도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해당 부분을 논외로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과거 사례를 예시하며 이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3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규모가 급증하고 주가는 급락하자 사측은 8월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관련한 공지사항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측의 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자주 지적했었는데 여전히 HLB의 공지는 시가총액 6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조악한 문장력과 부실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측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당 공지의 주요 문제점을 추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풋옵션 상환과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병행 가능하도록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병행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신뢰를 저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과 대응책을 마련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예시된 문장처럼 주체와 의도를 명확히 하는 표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형식적인 언급으로 투자자의 우려를 대충 무마하려고 했는데 구체적 수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악한 공지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전환사채 투자자를 진정시키거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주들이 우려하듯 유동성 문제로 신약 개발의 속도가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코멘트 역시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장과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자체가 부실하기도 하지만 유동성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과거 사측과 진 회장이 보여줬던 주주기만 행위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 풋옵션과 단기 차입금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는 현실적인 리스크로 엄연히 존재할 것이며 수시로 약속을 번복하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번복 사례를 잠시 소개하면 지난해 5월 20일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코로나나 리먼 사태 등의 버금가는 외부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지가 올라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6월 25일에는 별다른 언급도 없이 39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한 달여 만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회사나 오너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동성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 제시도 없이 대충 얼버무리는 태도는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으며 투심을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 각종 근거 없는 분석이 난무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어용 분석가들이 근거 없는 차트 이론을 내세워 초보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보 투자자들은 이평선 같은 단순한 차트 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판단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평선은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시중에 널리 알려진 흔한 이평선 이론들은 스캘핑 같은 단기 매매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어용 분석가들 또한 5일선과 21선 등 단순한 이평선에 의존하여 차트를 분석하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평선을 활용한 페이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린이들도 이해할 만한 이평선 차트 이론은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효용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주린이들의 자조적인 푸념은 이평선 등 누구나 알만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트 이론을 맹신했거나 혹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어용 분석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골드크로스는 더 이상 황금선이 되지 못한 지 오래이며 이평선을 발 아래 두거나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이유로 매매 신호로 착각하는 것은 저점 투매와 고점 추격 매수라는 엇박자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초보 투자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이평선으로 매매 전략을 짜겠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력들이 짜놓은 플랜을 충실하게 따르는 놀이개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5일선과 21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분석가가 있다면 주식 경력과 상관없이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적 유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은 파동과 추세를 체크하거나 세력의 페이크를 감시하는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해당 내용은 과거에 종종 언급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평선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차트 이론은 효용성이 바탕돼야 하며 차트 이론의 효용성은 통계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라는 추량파의 재현을 투자의 모토로 삼는다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량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가장 강력한 공매도 공세를 펼쳤었던 모건 스탠리가 가장 높은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였으며 JP모건 역시 적지 않은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모건 스탠리의 매도세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지난주보다 매도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51,901원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41,300원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25.67%의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공매도 비중은 14.5%를 기록하며 직전주 대비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이 16.6%이기 때문에 3주 만에 공매도 공세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가 급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우려와 함께 저점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와 HMM과 하나오션 순입니다. HMM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자사주 소각 발표로 NXT 거래에서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의 수급은 3대 매매 주체 모두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지난주에 이어 관망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42%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급반등을 주도한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거래량이 급감한 채 여전히 포지션을 수시로 바꿔가며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금융투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사모펀드 거래량이 증가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주고 있는데 사모펀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의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증시들은 대체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미국 CPI와 PPI가 무난하게 발표되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34.35%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20.07% 상승으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21.93% 상승으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5.87%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5,570억 원을 순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2,370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4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물 시장에서는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우리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신용잔고의 추이는 여전히 비슷한 궤적을 유지 중인 가운데 최근 코스피 지수가 횡보세를 보였음에도 신용매수 잔고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신용잔고 추이 또한 비슷한 궤적을 유지 중인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급격한 변동성 속의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용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지수 등락을 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용잔고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전기전자와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으며 의료정밀과 기계업종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전기가스업과 건설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순매수하며 0.79%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4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기관은 3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섬유의료와 금융이 강세를 보였으며 오락문화와 제약 섹터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건설과 종이목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2.46%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살펴보면 SK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순매수하였으며 카카오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네이버에서 압도적인 매도세를 보였으며 하나오션과 코스맥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살펴보면 ABL바이오와 펩트론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으며 YG엔터테인먼트와 파마리서치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살펴보면 알테오젠에서 압도적인 매도세를 보였으며 펄어비스와 메디톡스와 삼천당제약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의 급락은 UBS의 매도 리포트가 영향을 끼쳤는데 UBS는 알테오젠의 적정 주가를 27만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UBS의 주장은 과하다고 판단되며 주가 또한 UBS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나름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CRL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제넥스와 파나진과 HLB 순으로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HLB 테라퓨틱스와 HLB생명과학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1,542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1,50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5,382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8월 1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며 495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최근 대차 잔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잔고를 우선해야 하며 차입 후 즉시 매도하는 세력들이 증가한 것은 그다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패턴보다 조금 양호해졌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며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였던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전 코멘트에서는 투자에 활용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채널은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이 급증하며 8월 수익률 또한 적지 않게 증가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체 수익률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630%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1,864%로 지난주 대비 투자 성과가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3,495%로 역대급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483%입니다. 절대 수익률은 물론이고 연간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